이제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경기는 1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중국은 타지키스탄을 맞아 첫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속한 A조는 주최국이자 디펜딩 챔피언 카타르, 타지키스탄, 레바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 14억의 중국은 올해 1월 1일 피파 랭킹 152인 700만 인구의 홍콩에게도 1대2로 패배하며 부족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홍콩은 1968년 이후 무려 56년 만에 아시안컵 본선에 복귀했을 정도로 약체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중 선수 2명, 코칭 스태프 1명, 총 3명이 퇴장당할 정도로 중국 축구 역사상 길이 남을 흑역사를 남겼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더욱 난감한 점은 중국의 아시안컵 첫 상대인 타지키스탄이 지난 1월 4일 가진 홍콩과의 비공개 평가전에서 2대1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타지키스탄은 피파 랭킹 106위로서 중국보다 27이나 떨어져 있지만 실력으로는 중국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아부다비 현지에서 중국 언론이 타지키스탄 감독을 취재했다고 합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이 묵고 있는 호텔에서 마주친 타지키스탄 팀 감독 페타르 세그르트는 먼저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중국팀이 홍콩팀에 1대2로 졌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일부러 져준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우리가 홍콩팀을 2대1로 이겼으니 중국팀을 반드시 이기는 게 당연하다는 것인가요? 하지만 저는 중국팀과 홍콩팀의 시합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타지키스탄 감독은 중국이 힘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마 사상 첫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해서 그런지 아직 중국 축구의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적수들은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 언론들은 상대 팀들의 약점 분석 기사를 쏟아내며 중국의 선전을 기원하는 축구 팬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리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개최국 카타르가 마침내 소집 훈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카타르 팀의 연령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30세 이상 선수가 11명이나 됩니다. 개최국이자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카타르 축구협회는 시합 한 달 전에 감독을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 타이틀 방어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카타르 팀의 노화가 심각해서 홈 경기라는 어드밴티지에도 불구하고 일본, 한국, 이란, 호주 같은 아시아 AU 팀들과의 실력 차이는 확연히 납니다. 물론 카타르가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개최국임에도 불구하고 개막전은 물론 본선에서 3전 전패를 하는 등 2019년 아시안컵 우승 이후 세대 교체에 실패하며 경쟁력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중국이 속한 A조에서 전력상 가장 강한 팀입니다. 카타르는 지난 2019년 UAE 아시안컵 대회 8강에서는 한국을 1대0으로 격파했고 결승에서는 일본마저 3대1로 무너뜨리며 우승을 함으로써 아시아 제왕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4강에서 이란을 3대0으로 박살내고 올라왔을 만큼 기세가 오른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카타르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상대를 너무 두려워하고 어렵게만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만 최근 몇 년 내 한국과 일본을 모두 격파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카타르를 무작정 깎아내린다고 갑자기 중국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카타르 축구 대표팀에 나이 많은 선수들이 많다고 하지만 A조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건 레바논이고 다음은 중국입니다. 아시아 축구 연맹이 발표한 중국 대표팀 아시안컵 선수 명단을 보면 26명의 평균 연령은 29.2세인 반면 1차전 상대인 타지키스탄의 평균 연령은 24.6세입니다. 조의 다른 두 팀은 개최국 카타르와 레바논이며 카타르 팀의 평균 연령은 28.3세, 레바논의 평균 연령은 29.8세입니다. 각조 1, 2위는 16강에 직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피파 랭킹상으로는 카타르와 중국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입장에서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타지키스탄, 레바논의 실제 전력은 중국과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과 타지키스탄의 최근 정적을 보면 2018년 10월 20일 아시아축구연맹 U19 챔피언십 조별리그에서는 타지키스탄이 중국을 1대0으로 물리쳤고 2019년 6월 11일 A 국가대표팀
대표팀 간의 경기에서는 중국이 1대 0으로 승리했으며 같은 해 12월 8일 U22 대표팀 경기에서도 2대 1로 이겼습니다. 중국이 전력상 확실히 타지키스탄에 앞서 있다고 보기에 어려운 스코어입니다. 중국은 작년 12월 중순 이미 UAE 아부다비에 도착해 전지훈련을 하며 아시안컵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동안 모두 4번의 평가전을 치렀는데 UAE 3부 리그팀, 2부 리그팀과 치른 두 경기에서는 5대1, 6대2로 득점력을 폭발시키며 큰 점수차로 이겼지만 오만에게는 0대2, 홍콩에게는 1대2로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2023년 총 10회의 A매치 경기를 치렀으며 5승 3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총 23득점, 60점으로 경기당 2.3득점, 0.6골을 실점했습니다. 물론 싱가포르, 베트남, 티니지 등 일부 팀들을 대상으로 몰아넣기는 했지만 화끈한 공격력 못지않게 수비 또한 0.6골로 매우 안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2023년 총 11회 A매치 경기를 진행했으며 4승 2무 5패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중국이 승리한 팀은 미얀마, 팔레스타인, 베트남, 태국이며 말레이시아와 뉴질랜드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패배한 팀은 한국, 우즈베키스탄, 시리아, 오만, 뉴질랜드이며 중국팀이 상대한 가장 강한 팀은 한국이었습니다. 경기 결과로만 보면 중국의 실제 FIFA 랭킹은 102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11경기 동안 총 13득점, 12실점했으며 이는 경기당 1.18골을 넣고 1.09골을 실점한 것입니다. 득실차가 0.09골에 불과하니 당연히 굉장히 승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국 축구 승리의 가장 큰 관건은 우레이, 웨이스하우 등 오직 몇 명의 선수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공격력을 강화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단기간 내 제대로 된 공격수를 배양하기는 매우 힘들 것 같고 남은 선택지로 수비라도 더 강화시켜야 하는데 그마저도 샹하이 축구 카르텔 선수들이 핵심 수비 라인을 모두 독식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3-4-2-1 포메이션 3백 전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센터백 장링펑, 주천지에, 지앙성롱과 골키퍼 옌징링은 샹하이가 연고지인 팀들의 소속입니다. 작년 11월 21일 한국과 중국의 2026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한국은 중국을 3대 0으로 이겼는데 페널티킥 1골, 헤더로 2골이었습니다. 첫 번째 골인 페널티킥은 한국 선수들이 문전으로 세도하는 과정에서 주천지혜가 볼과 상관없이 공중으로 위험한 드롭킥을 날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애초에 중국의 전략은 최대한 수비적으로 하면서 역습 한 번을 성공시켜 한 골차로 한국을 이기는 것이었을 텐데 시작하고 얼마 후에 실점을 해버려서 수비 전략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골인 정승현의 헤더로 연결된 손흥민의 프리킥 역시 주천지혜가 무리하게 황의조를 막는 과정에서 반칙을 범했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만약 시건바오의 축구교실 출신이자 샹하이 선화에서 뛰고 있는 주천지혜가 김민재 선수처럼 멋지게 수비할 수 있었다면 중국팀의 실점은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다른 센터백인 지앙성롱 역시 시건바오의 축구교실 출신이면서 샹하이 선화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 선수도 조규성 선수와 공중볼을 다투는 과정에서 아무 의미 없는 반칙을 합니다. 샹하이 선화는 지난 시즌 5위 팀인데 3인의 선발 센터백 중에서 2명이나 샹하이 선화 소속입니다. 우레이가 좀 작아서 그렇지 중국 선수들의 평균 체격, 신장은 결코 한국에 밀리지 않습니다.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중국이 태국에 2대1로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도 피지컬로 태국을 효과적으로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태국과 중국의 경기 기록을 보면 점유율에서 63% 대 37%, 슈팅 17개 대 7개, 반칙 5개 대 17개로 태국이 압도했지만 부실한 피지컬 때문에 1대2로 역전패를 당하고 감독까지 교체됩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경기에서 중국은 한국을 제대로 압박하지도 못했고 공중볼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두 번째 골은 손흥민의 몇 년 만의 헤더였습니다. 조규성 역시 비록 골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위협적인 헤더를 시도했습니다. 즉 중국팀은 실력의 차이가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 약한 피지컬을 가진 태국 같은 팀에게는 자신들의 체격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가지만 한국처럼 실력도 강하고 자신들과 비슷한 신장과 덩치를 가진 팀하고의 경기에서는 강점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주로 사용하는 3백 전술은 미드필더 중 가장 바깥쪽 2명의 선수가 수비 시에는 내려와 수비를 강화하고 공격 시에는 사이드로 깊고 빠르게 올라가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력, 패스, 판단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그 포지션을 맡고 있는 건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산동 타이산의 리우양하고 리우빈빈인데 이 선수들의 기량도 문제입니다. 이건 한국과의 시합에서 리우빈빈 선수가 볼을 놓치는 장면인데 한 국가의 축구 국가대표이자 프로축구 선수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실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시는 중국팀의 베테랑 선수입니다. 보통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을 맡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탄농보다는 한 살이 어리고 센터백을 맡는 잔닝펑하고는 동갑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선발을 맡고 있는 주력 선수들 중 이미 몇 명이나 30대 중반에 들어섰는데도 전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시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언급할 만한 내용은 없으며 경기 중에 볼을 뺏기면 상대팀의 발을 잡고 넘어뜨리고 볼과 상관없이 엘보로 상대팀 선수의 옆구리를 가격하는 등 축구가 정확히 어떤 스포츠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중국과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이후 우리는 중국팀의 거친 플레이와 좋지 못한 매너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었지만 중국 언론들은 오히려 중국팀이 너무 온순했다며 더 거칠게 한국을 밀어붙였어야 했다고 여러 기사들을 통해 선동했었는데 어쩌면 이런 사회적인 환경이 우시를 그런 선수로 만들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강팀도 고기 분쇄기 전술을 두려워하고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온순하게 경기했으며 강한 몸싸움과 거친 교살은 거의 없었습니다. 약한 팀이 강한 팀하고 경기할 때는 기술이 없다면 기세와 신체에 의지해서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아시안컵 중국의 첫 번째 경기와 중국 축구 A 국가대표팀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카타르가 3승을 한다는 가정하에 타지키스탄과 레바논 입장에서는 중국을 이긴다면 16강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에 중국과의 시합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레이 하나만을 믿고 있는 중국 축구가 과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과연 이번 선발 11명 중에는 몇 명의 샹하이 축구 카르텔 선수들이 나올지도 매우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중국 14억 명의 기대가 카타르 아시안컵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